오늘 특강과 멘토링을 함께 해주실 박재홍 발레협회 회장님을 여러분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재홍입니다. 예. 두 개의 이제 단어를 들고 왔는데요. 그 발레 역사라는 것은 사실 이제 우리가 여기에 서기까지 발레가 어떻게 변천이 되어 왔는가를 한번 살펴보면 지나온 길을 봤으니까 앞으로도 또 우리가 또 어떻게 되는지 잘 알 수 있을 것 같고, 또 묘미라는 것은 그 안에 어떤 자세한 작은 변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발레를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하고 있고, 만약에 혹시 발레를 취미로라도 혹은 전공으로라도 이렇게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를 끝 마무리에 다루고, 미처 오늘 얘기를 서로 미처 나누지 못한 것들은 지금 끝나고 난 다음에 질문하시려면 제가 성의껏 답변해 드리고요. 또 그것도 해결이 안 되면은 주최 측에 제 이메일을 달라고 해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그럼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발레 역사와 묘미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여러분 전에 국악도 보셨고 브레이크 댄스도 보셨고 많이 보셨죠. 근데 이런 움직임들이나 예술들은 왜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됐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쁘면 말을 하고 말로 부족하면 말을 이렇게 느려서 하는 거죠. 그래도 말을 느려 하는 것으로도 부족하면 감탄하여 읊조른다. 아, 좋구나. 이렇게. 근데 그걸로도 부족하면은 이게 팔이 움직이고 다리가 도약한다. 다리로 이렇게 뛰고 있는 거를 본인이 느끼질 못할 정도로 흥에 취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음악이나 노래나 춤을 추는 어떤 근본적인 동기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 이런 것과 정말 비슷한데 여기 얘기는 오래된 말이고 이 사람은 이제 1920세기 사람인데 파리 오페라단 감독을 했던 세르지 리바라는 사람이 이 전달하려는 감정의 깊이가 더할수록 표현할 만한 언어 폭이 더 좁아져서 감탄사와 같은 극단적인 언어로도 충분하지 않고 발걸음, 몸짓, 움직임, 자세와 같은 신체 언어로 표현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이런 행동들은 말로 다 하지 못하는 경지의 내용을 전달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춤을 추거나 발레를 하거나 무용을 할 때는 말을 못해서가 아니죠.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말로 할 필요가 없게끔 압축을 해서 하나의 장면으로 보내주는 거죠. 마치 수십 장의 사진을 엮어서 동영상을 만들듯이 그렇게 하는 춤이 아마 진짜가 아닐까 싶은데 나중에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 춤 하게 되면 이렇게 추다, 치켜 세우다라는 말에서 나왔답니다. 그리고 이 무용이라는 말은 이렇게 무자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추위를 하는 걸 무자라고 그러고 용하는 거 이제 다리로 이렇게 뛰는 거를 용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쳐가지고 서양의 이제 그 댄스라는 말을 일본인 학자가 번역을 하면서 무라고 했더니 왠지 좀 부족하네. 용이라고 했더니 왠지 좀 부족하네. 그러면 손짓과 발짓을 다 포함하고 있는 낱말로는 뭐가 있을까라고 이제 합성어를 만든 것이 바로 무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춤이 우리말이기 때문에 춤을 좀 많이 쓰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도 하고요. 서양에서는 어떻게 됐나 봤더니 이제 그 탄하라는 말이 이제 생명의 욕구, 아까 말씀드린 그거죠. 기분이 좋으면 내가 뭔가를 움직이고 싶어. 예. 그리고 이제 단손이라고 하는 고대 도고에서도 마찬가지 말이죠. 율동, 활동 혹은 생명의 욕구. 그래서 이제 탄하나 단손이라는 말이 도고에서 탄스나 불어에서의 dance나 영어에서의 dance 이렇게 쓰이고 있다. 결국은 서양이나 동양이나 사람의 정서를 표현하기 위한, 사람의 생각을 표현하기 위한, 혹은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나도 모르게 표현하는 것. 이것은 언어의 경지를 넘어선다. 언어의 경지를 넘어서서 설명할 필요가 없듯이 춤을 추는 것. 이렇게 그냥 간략하게 이해하고 넘어갈까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어린이를 위한 공연을 했었습니다. 어린이들한테도 발레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어린이들한테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발레 하게 되면은 밑에 이제 발레가 있고 여기 발라드라고 이제 이탈리아 노래를 발라드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뭐 발라드 부른다 하잖아요. 그거나 그다음에 발레나 비슷한 그다음에 발라레나 다 비슷한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춤추고 노래하는 거, 예, 그거를 이제 그런 어원에서 출발해서 발레라고 했고, 이제 발레 의상은 여러분 보시면 이제 투투라고 하고 이렇게 치마가 원래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근데 이거를 챙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들어 올린 거. 이렇게 한 이유는 이제 다리가 잘 보이라고 그러는 거겠죠. 다리를 덮지 않고 허벅지까지 잘 보이게끔 하려고 치마에 심을 넣어서 이렇게 챙을 이렇게 들어 올려서 나중에 이제 접시가 좀 뒤집혀진 접시처럼 보이는 이런 거를 뷰티라고 부릅니다. 남자는 저렇게 타이즈를 입죠. 남자 무슨 타이즈를 입냐 조금 보기 그렇다라고 하기도 했는데 이것은 사실 유래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 중세의 의상을 보시면 이렇게 남자들이 타이즈를 입고 반바지를 입었죠. 이렇게 이것이 신분의 상징이다시피 했습니다. 복장이. 그래서 남자들도 타이즈를 입는 게 당연시했고 나중에 이제 보시면 또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발레는 몸짓으로도 만들고 우리 이제 민속춤으로도 만들고 동물 소재로도 만들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느낌 자체로 표현하는 발레도 있고 이렇게 마임을 위주로 해서 하는 극발레도 있고 이렇게 발레가 하나의 얼굴이 아닙니다. 발레도 수십 종류의 여러 얼굴이 있고 어느 발레가 다른 발레보다 좋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모든 사람의 취향은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극발레를 좋아하고 난 싫어. 어떤 모양이 좋은 발레가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발레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쭉 이제 서양 쪽에서 좀 살펴볼까요? 예. 지금 아까 좀 쉽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우리 학생들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노래와 춤과 이렇게 음악이 한데 어우러져 가지고 아까 방금 전에 국악 보셨죠? 거기서 이제 춤까지 추면은 그게 하나로 어우러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신체 활동 아까 뭐 일체 신체 활동을 우리가 그때 고대 그리스에서는 꼬레이아라고 불렀습니다. 약간 합창을 하듯이 하면서 여러 가지 시도 들어오고 춤도 들어오고 하는 그런 형태였죠. 예, 그런 활동을 뭐 신체 활동을 군사나 교육이나 예술에서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서 이런 예체능 활동을 요즘 교육계에서도 굉장히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전인교육의 한 일환인 거죠. 왜? 사람이 사회활동을 할 때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 인성이라든가 자기 뜻을 펼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신체 훈련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다목적이 있었죠. 예. 그런데 이제 이 로마 시대에 가게 되면 여러분 로마 시대는 지도 혹시 보면은 지중해 동쪽부터 서쪽까지 쭉 멀잖아요. 그리고 그 다스리는 지역이 굉장히 넓고 하다 보니까 언어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맨 처음에 고대 그리스에서 하던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언어가 다르니까 말로 하는 활동보다는 비언어적인 활동이 아무래도 좀 더 잘 알아들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여러분 그 콜로세움 같은 데서 이렇게 동물도 죽이고 사람도 죽이고 하는 그 검투사의 여운같이 모든 활동이 약간 좀 뭐랄까 그렇게 정치적으로 활용이 되면서 무용도 예술적인 목적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무용극의 여흥 쪽으로 많이 좀 치부되는 경향이 있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중세로 가게 되면 여러분 중세는 종교가 있잖아요. 종교를 믿어야 되고 어떤 활동이든지 천당으로 가기 위해서 좀 참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금욕주의 혹은 이제 자기 자신을 잘 정갈하게 다듬기 위해서의 금욕주의 이런 것 때문에 몸을 매개로 해서 자유를 느끼고 싶어하는 춤을 좀 억압하는 그런 성향이 좀 있었죠. 근데 그런 배경에는 아마 로마 시대 때 조금 문란했던 그 끝자락을 다시 이어받으면서 거기에 대한 반동으로서도 억압을 좀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나중에 이제 15세기까지 갔다고 그러지만은 이제 르네상스가 나오잖아요. 그때쯤 되면은 교회 밖에나 중세 말기에는 공중과 평면의 모형이 굉장히 성행하게 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마치 마을의 축제 같잖아요. 예. 조심할 때서는 조심하고 이렇게 춤출 때는 사람들을 막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르네상스라는 말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르네상스가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고요. 르가 다시니까 르네상스는 다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근데 왜 다시 태어났을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중세 때 눌렸던 그리스 로마 시대의 어떤 그 고전적인 그 이상을 다시 태어나게 했다라고 해서 르네상스입니다. 아까 그리스 때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신체 활동이라도 예체능 활동이라든가 이런 사회 문화적인 것들을 사회 전반에 걸쳐서 활용을 했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그런 것들이 중세에서는 좀 가라앉았다가 다시 르네상스 때는 그 기독교적인 속박에서 벗어나 인간의 개성을 좀 발현시키고 또 그리스 로마 고전 문화를 좀 부흥시키고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이제 르네상스라는 어떤 인본 사람 중심의 어떤 여러 가지 사회문화 활동을 좀 강화시키려는 방향으로 갔죠.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에서 먼저 출발을 해가지고 전 유럽으로 확산이 됐는데 왕족의 축하연 같은 경우에 이제 대개 이제 어떤 연회를 크게 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그 1615년에 다른 겁니다. 예. 모스트라 델라 구에라 다모레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랑의 전쟁을 보여주는 어떤 쇼 같은 건데 그 당시에서의 어떤 그 발레 모습이라는 것은 이런 대규모 축제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거 보시면 생각나는 게 혹시 있나요? 올림픽 개막식 같은 거 생각 안 나세요 혹시? 예, 맞아요. 초기에는 올림픽 개막식 같은 거였습니다. 이렇게 왕족의 축하연에 이렇게 올림픽 개막식처럼 혹은 어디 놀이동산 가면은 퍼레이드 쇼 같은 느낌 있죠. 그런 식으로 이제 행진을 해가면서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궁정 연희가 시작이 됐고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발레의 아주 초기의 씨앗이라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처음을 이제 이렇게 1489년쯤 보니까 한 15세기 말쯤 되겠죠. 네. 예. 그때 이제 여러분 발레 역사를 들다 보면은 이 이탈리아 피렌체에 있는 메디치가가 굉장히 예술가들 후원을 많이 했다 이런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거기에 있는 까트리나 메디치라는 공주가 그렇죠? 딸이 14살 때 프랑스 왕 앙리 2세에게 결혼을 갑니다. 그러니까 피렌체에서 프랑스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고향에서 있었던 모든 사회문화 활동을 프랑스로 다 가져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제가 방금 사진으로 살짝 보여드렸던 그런 이탈리아의 뭐 어떤 궁중 연희, 축제 같은 것을 다 이제 갖고 갔고,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통해서 이탈리아에서 프랑스로 가니까 프랑스에서 전 유럽으로 확산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르네상스의 이상과 문화의 가치를 추구하고 예술의 전시가 왕실 이미지와 명성을 드높인다는 어떤 신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그리고 축제나 연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모이겠죠.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도 하고 서로 말도 나누고 자기 옷이라든가 자기 치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 또 자기의 기호를 보여줄 수 있는 장소도 되기 때문에 예,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왕과 신하들의 관계를 좀 부드럽게 만드는 데도 많이 발레라는 어떤 큰 그 장면을 좀 이용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은 이런 식으로 계속 어떤 축제들을 열다가 요거 최초의 발레라는 그 발레 코미크 델라 루인 이거를 이제 하게 된죠. 자, 다음 페이지로 가봅시다.
이제 최초의 저 발레라고 일러지는 발레 코미크 델라르인, 이거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생각하는 그런 뭐 아라베스크를 하고 뭘 하고 하는 발레만 있는 거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춤도 있고 노래도 있고 모든 것이 융합된, 아까 말씀드렸던 올림픽 게임의 그 오프닝 같은 그런 느낌이 더 많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것도 역시 결혼식, 잘 보시죠. 예, 결혼식을 축하하는 연회로서의 구성이 됐는데, 내용을 한번 볼까요?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에 나오는 마녀 키르케를 제압하는 프랑스 국왕 앙리 3세에 대한 찬사. 앙리 3세가 누구냐면 캐터린 왕비의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이제 캐터린 왕비는 14살 때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일찍 죽었고, 그 다음에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왕위에 올랐는데 또 오래 못 가고 또 돌아가고 해가지고 결국은 이 자기 넷째 아들을 앙리 3세, 자기 남편이 앙리 2세였으니까 앙리 3세로 해놓고 여기 마녀 키르케를 제압한다고 했으니까 어때요? 자기 아들이 이제 앞으로 왕권을 받았으니까 모든 문제를 다 타결을 하겠다는 어떤 숨겨져 있는 메시지를 이 작품을 통해서 표현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제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 옆에 부르봉 궁전이 있는데, 부르봉 가잖아요. 그 루이 그 왕족을 부르봉 그 왕조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름이 이렇게 되는 것 같고, 이제 여기 보면은 뭐 마상 시합이라든가 불꽃놀이라든가 신앙성 음악 춤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아직도 축제 형태를 보이고 있고, 실제 이제 이런 그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흥미로워서 요거 2장을 한번 구해봤는데요. 이게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대본이라고,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여기 1번이죠. 1번 여기 위에 보시면 나레이터가 오디세이와 함께 뒤에 숨어있는 궁에서 재빠르게 나온다 이거죠. 그 다음에 여기 발레 온 베스트 시, 그러니까 거대한 바다 위에서 춤을 춘다. 예, 그래서 나레이터가 1번이 나왔고요. 예. 그 다음에 2번은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펜이라는 것은 이제 요정이죠. 요정의 숲과 동굴 이쪽에 이제 있고, 세트가 여기에 보면은 가수하고 악사들이 구름으로 위장해 있고, 예, 여기 왕이 가운데 있고, 그 왕에 있는 왕자 위에 이 앞에 전면은 뭔가 볼거리로 가득 차 있어야 되고, 왕의 엄마 여왕은 이 왕과의 관계를 관장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왕이 있고 여왕이 있어서 이 사람들하고 관계를 관장해 가면서 이제 앞에 뭐 있는 모든 것들을 관람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게 지금 씬 1이고 씬 2로 가게 되면 여기 1번을 보시면 요거죠. 예, 왕이 이 바다 왕과 괴물들을 데리고 이쪽에서 이제 등장을 하고요. 2번을 보면은 사이렌이라고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님프잖아요. 그 님프가 왕의 권력을 노래한다. 여기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찬양하는 듯한 그런 멜로디가 나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을 보면은 또 트리톤, 바다의 또 괴물이죠. 바다의 왕의 아들들이라고 제가 기억이 되는데, 저렇게 트리톤들이 위에 나와가지고 나타났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모두가 다 테티스, 그 다음에 글라우커스하고 함께 일렬로 맞춰 선다, 이런 식으로 지시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어때요? 근데 여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무대는 아니고 이런 식으로 긴 홀에서 지금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보면은 형태만, 그러니까 하는 장소만 무대가 아닐 뿐이지 하는 행위라든가 지시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무대랑 좀 비슷하죠. 그렇기 때문에 최초의 발레라고 불리는 겁니다. 루이 14세가 나왔는데, 루이 14세를 보시면 이 루이 14세의
는 이제 보시면 빨간색이죠. 여러분 요 그림부터 볼까요? 이 그림을 더 많이 알고 계시죠? 루이 14세는 태양왕이다. 예,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예, 루이 14세는 태어난 지 5살 만에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는 바람에 즉위를 했는데 나이가 너무 어리니까 어머니하고 어머니 곁에 있던 총리 대신이 1661년까지 섭정을 했습니다. 예, 섭정이라는 것은 이제 말만 왕이지 어리니까 어린 아이니까 옆에서 이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라고 이제 계속 간섭을 한 거죠. 그런데 보시면 붉은색도 좋아하고 예, 왕권 신수설을 믿는 절대군주, 그러니까 왕은 하늘에서 내린 거다라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는다고 해서 내가 그 국가이다라고 이런 말도 했다고 하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여러분 아신지 모르겠지만 그 상공업이 점점 발달시키고 나라에서도 나라가 부유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상공업을 좀 증진시키는 쪽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 상공인들은 이제 자신의 부를 더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절대 군주한테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고, 여러분 혹시 바로크 양식이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저도 옛날에 저희 어머니나 이런 분들 보시면 왜 그 하얗고 미색으로 된데 막 이렇게 꾸불뚱꾸불뚱하고 이쁘게 돼 있는 그런 가구들 보신 적이 있나요? 프랑스 궁전에 가면 있을 법한 그런 가구들 우리 집안에 한두 개 있으면 있던 적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런 식의 것들이 바로크 양식인데 바로 이 화려함과 치장이 아주 극도에 달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궁정 문화예술에 대한 후원을 했고, 또 베르사유 궁전같이 화려한 궁전을 지어서 모든 것의 중심지 역할을 하게 했죠. 사람도 그리 모이게 하고. 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예, 절대 권력을 상징하는 바로크 양식이 유행을 했고 자신이 왕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뭔가 상징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모든 이런 활동들을 더 많이 하게 된 거죠. 예,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또 프랑스라는 나라도 하늘이 주신 거고 프랑스라는 영토도 다 이미 정해져 있는 거야. 그래서 피레네 산맥 스페인하고 경계, 오른쪽은 독일하고 라인강, 예, 그 다음에 그 지금 스위스까지 있는 알프스, 거기까지가 우리 땅이야라고 정해놓고 그걸 넓히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권 말기에 민중의 삶이 극심하게 피폐하게 됐죠. 이것 때문에 루이 14세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문화예술계에서는 좋지만은 다른 쪽에서는 또 평가가 엇갈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 민중의 삶은 돌보지 않은 왕으로 그렇게 되기도 하죠. 예. 자, 화려함과 치장의 고도화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마치 모델 같지 않습니까? 포즈가. 예. 예, 그래서 루이 14세는 뭐 펜싱이나 뭐 이런 스포츠 그리고 이제 발레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7살 때부터 피에르 보샹이라고 여러분 발 1, 2, 3, 4, 5번 만든 선생님이 있죠. 그 선생님한테 피에르 보샹이라는 선생님한테 직접 레슨을 7살 때부터 받기 시작했고 15살 되던 해에 밤의 발레에서 아폴로 역으로 출연해요. 밤의 발레에서 아폴로 역이라면 태양의 신이 아폴로 역이 아닙니까? 바로 이거죠. 지금 15살이면은 우리나라 16이니까 중학교 한 3학년쯤 됐을까요? 그때 스스로가 나왔던 거죠. 엄마나 총리에서는 섭정이 있었지만 스스로 나와서 이렇게 나는 태양이다라고 얘기한 것은 메시지가 굉장히 크죠. 신하들, 귀족들 다 모여 있는데 어린 왕이 나와서 15살의 왕이 나와서 가만히 서 있으면서 내가 태양이다라고 이렇게 버쩍버쩍 빛나고 있어요. 누구한테 충성을 하라는 시그널을 보내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어린 그 루이 14세가 그걸 했다고 보기는 쉽지 않고 주위에서 어머니나 이런 분들이 이제 섭정이 좀 길어지니까 왕은 이 사람이다라고 주변에다 알리는 그런 메시지 활동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그런 면에서 이런 이제 그 밤의 발레라는 것이 이용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루이 14세가 여기서부터 이제 전공자 되시는 분들한테 좀 더 관심이 있을 수 있겠죠. 앞에는 좀 이렇게 있었지만
예. 그러면 19루이 14세가 발레도 좋고 하니까 좀 더 전문적으로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파리 오페라 발레 아카데미의 전신이고 되어 있는 그 왕립무용원, 왕립무용 아카데미를 1661년에 만들으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장 바티스트 룰리가 교장이다. 이 사람은 그 무용가이기도 하고 음악가이기도 한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피에르 보샹, 아까 7살 때부터 루이 14세가 배웠던 발레 선생님이라고 그랬죠. 그분한테 기존에 있는 모든 내용을 좀 정리해 보세요, 선생님. 라고 이분이 다 정리를 해가지고 지금과 같이 1, 2, 3, 4, 5번, 6번은 나중에 만들어진 거니까 1, 2, 3, 4, 5번을 만들고, 그다음에 팔자세도 한 12 정도로 정리를 해가지고 그것을 짜 맞춰 조합해서 다양한 동작을 구성하게끔 지금의 짜임새 있는 바센타라든가 동작 구성에 단초, 첫 발자국을 떼드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을 한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그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이런 홀 같은 데서 했잖아요. 이렇게 퍼레이드 하듯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이쪽에 있는 사람한테 보여주고, 이쪽에 있는 사람한테 보여주고, 이쪽에 있는 사람한테 보여주고 하면서 연기자가 순회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당시부터는 이렇게 이거를 프로시니엄 아치라고 부릅니다. 프로 앞에서 시니엄 보는. 그러니까 연기자가 무대 위에 있고 보는 사람은 연기자를 한쪽 면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에 이렇게 프로시니엄 아치가 있고, 여러분이 저를 이쪽에만 볼 수 있지 이쪽에 지금 무대 감독이라든가 이쪽에 저쪽에서 조정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못 보는 거죠. 앞에서만 봐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있다가 어떻게 갑자기 오른쪽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 오른쪽으로 동작을 하고 싶으면, 왼쪽으로 하고 싶으면 확 돌아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앞을 보면서도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좀 불편하죠. 그래서 다리를 조금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리를 열어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시니엄 무대에 가가지고 그 다음에 두 가지 중요한 게 생겼는데, 드디어 무대와 관객이 합쳐져 있지 않고 분리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보는 관람의 시점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턴아웃이 조금 더 강화되기 시작했어요. 맨 처음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 정도만 있다가, 아까 했었죠. 그 바로크 시대 때 치장이라고 하니까 왕은 칼을 차고 여자들은 뭐 부채라든가 보석이 있잖아요. 그러면 걸어다닐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게 되면은 부채가 여기 뚝뚝 떨어져 있겠죠? 내 목걸이가 있으면 막 이런 식으로. 남자 같은 경우는 걸어가게 되면 모델처럼 걸어갔다가 어떤 포즈를 이렇게 잡고, 이 뭐죠? 팔을 빼는 그런 스윙이거든요. 이렇게. 뭐 뒤를 돌아간 다음에 뭐 망토를 이렇게 펼친다든가,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펼치고 다시 포즈 와서 이렇게 잡거나.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때 굉장히 화려한 옷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동작들이 복잡하지 않고 이렇게 나의 자세나 포스처를 보여주는 쪽으로 많이 펼쳐져 있었죠. 예, 그게 바로 여기 수평적 동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동작이 위로 이렇게 뛰는 게 없고, 다시 걸어다니거나 플로우 패턴처럼 이렇게 바닥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도록, 실제 거기 무보에 보면은 바닥에다가 어떻게 돌아다니세요라고 그림을 그려놓고 그 그림 위에다가 무슨 포즈를 취하세요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고 이런 프로시니엄 무대에 가기 시작하고 왕립 무용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이제 드디어 훈련받은 무용수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 이전에는 남자들만 나왔고 아마추어인지 프로인지 알 수가 없는 분들이었다면, 지금 이제 그 아카데미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수직과 회전 동작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고 동작들이 좀 고도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의상의 무게라든가 불필요한 소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줄어들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16세기, 17세기 그 초기에는 남자만 참여했었습니다. 여자도 남자가 대신해서 나왔고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 두 분이 까마르고하고 살레, 둘 다 이름은 마리죠. 마리 까마르고하고 마리 살레, 이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제 최초로 여성 발레 스타가 등장을 했는데, 예. 이 여기서 까마르고는 이 위에 있는 분은 뭐랄까요? 어떤 느낌보다는 굉장히 동작을 잘하는 사람으로 유명했고, 이 밑에 있는 살레라는 이분은 동작도 동작이지만 어떤 그 캐릭터, 내가 말하자면 지젤이다 그러면 지젤의 인물을 표현하거나, 내가 뭐 스페인 여자다 그러면 스페인 여자의 인물을 표현하는 그런 성격 표현에 굉장히 일가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렇게 두 개의 다른 방향으로 유명하신 분들이고, 또 이제 그 파리에만 있다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주변에 있는 국가들, 뭐 오스트리아, 뭐 독일, 덴마크, 스웨덴, 동쪽 위에 세인트피터스버그에 있는 센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러시아, 이런 데까지 이제 왕립 극장들을 만들기 시작해요. 예. 그렇지만 하나 아직까지는 좀 뭐랄까, 이렇게 아까 말한 바로크 양식들, 어떤 옷을 입고 난 다음에 이쁘게 포즈를 잡고 하는 쪽만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관심이 없는, 아까 관심은 여러 가지라고 그랬죠. 그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유혹하기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형식적으로 좀 획일화된 것들이 조금 이제 점점 앞으로 나아갈 때 있어서 좀 걸림돌이 됐다. 이참에 그래서 이제 이 장 조르주 노베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된 거죠. 이 사람이 나와서 뭐냐 그러면, 장식만 하지 말고 우리 여기다 스토리를 좀 많이 집어넣자. 스토리를 좀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불필요한 소품, 뭐 무거운 거, 이게 필요 없는 거 좀 다 빼고 꼭 필요한 걸 가지고 스토리 위주의 춤을 좀 춰보자. 그래서 그것을 주창했는데, 그게 바로 발레 드 악시온 붙여가지고 발레 닥시온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연기 발레라고는 할까요? 이제 아까 막 이렇게 주로 포즈 위주에 걸어다니면서 손을 장식했던 것에서 이제 실제로 걸어다니면서 이제 너 나가 뭐 이런 식으로 너 들어와, 아니면 나는 당신을 어떻게 해요, 뭐 이런 식의 액션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극을 좀 더 표현하는 발레로 가자,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나오는 작곡가들 라모나 게릭이라든가 살레, 이 사람들 아까 살레도 그랬죠. 뭘 중시하는 여자 발레리나 유명했다고요? 표현을 중시하는 사람을 입는데, 여기 나와 있는 세 분은 모두 다 표현을 굉장히 중시하거나 그게 구조를 중시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왜 이런 생각을 자꾸 사람들이 하게 될까요? 당시 분위기가 좀 그러지 않았을까? 여러분 혹시 프랑스 혁명이라고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 프랑스 혁명이 1789년입니다. 그 즈음 좀 전에 노베르가 이런 얘기를 했죠. 예. 그래서 장식에서 극으로 소재를 다양화해야 된다. 귀족 예술에서 대중의 예술로 가야 된다. 결국은 노베르의 주장은 이렇게 두 마디로 집약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최초로 우리가 발레다운 발레라고 하게 되면 아직도 인기 있는 고집장이 딸입니다. 예, 최초로 나오는 이게 시대를 보면은 1789년, 그 아까 그 혁명이 일어났던 그 해하고 똑같습니다. 예. 그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은 이 작품은 어떻게 생겼느냐 했더니, 여기 위에 보시면 이게 잘 안 보이시죠? 여기에 보시면 첫 번째 줄 The wind je me fille querelle 박사메, 그러니까 그녀의 엄마랑 다투고 있는 젊은 소녀란 뜻입니다. 이 그림이 바로 요거래요. 여기 보시면 딸이 어떤 청년과 연애하다 엄마한테 들켜서 혼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그림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여기 보면은 그때 이제 미망인 시몬 여사, 그리고 딸 리즈, 리즈하고 좋아하고 있는 서로 콜라스. 그런데 이제 미망인 엄마가 그 토마스 아버지한테 계약서를 쓰고
보내려고 하는 약간 좀 부족한 아들, 토마스의 부족한 아들 알랭, 그리고 그거를 따라다니면서 법적으로 공증을 하려고 하는 노터리, 그 공증인, 그리고 친구들하고 그다음 수탉 3마리 암탉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것만 이제 왜 적었냐면 이것만 봐도 그 당시 분위기가 어땠는지 좀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시골에서 약간 좀 어려운 그 분이 이제 이렇게 부잣집에 딸을 시집 보내려고 하는데 딸은 싫다고 반항하는. 그래서 제목이 감시가 필요한 딸이랍니다. 이게 1789년에 나왔고 아직까지도 굉장히 이 드라마 발레로서는 이제 굉장히 좋고, 이게 아까 노베르의 제자인 장 노보발이 했다는 것도 중요하고, 또 도보발의 제자인 장 피에르 오모리가 또 리바이벌에서 또 올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대에 걸쳐서 어떤 그런 것들이 이어받아서 완성이 돼가는 그런 것들도 상당히 좀 부럽기도 합니다. 예. 이 얘기가 어떻게 재밌을지 모르겠네요. 이제 그때 당시에 그 말하자면은 프랑스 혁명이 있었다고만 기억하고 넘어갈 것 같고요. 여기서 빅터 위고, 그러니까 빅터 위고는 이 낭만주의 문학 낭만주의 운동의 개척자인데, 그 사람이 이제 생각하는 그 문학 낭만주의 운동이 전 문학계로 확산이 됐습니다. 근데 낭만주의라는 게 뭐냐면 사실 묘사를 탈피하고 이룰 수 없는 이상을 추구하는 인간상을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품들이 다 그런 게 나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룰 수 없는 것, 그 노틀담 곱추를 보면은 이제 곱추하고 곱추가 그 집시 여인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또 우리 여러분 지젤에 보면, 지젤에 있으면 귀족이 그 평민 소녀를 사랑하고, 또 라슬피드 같은 걸 보면 다음 장면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 분위기가 어쨌는지 여러분 레미제라블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 이때 당시에는 설명을 해드리면 신분이 4개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제1신분은 사제들, 교회에 공직하고 있는. 제2신분은 귀족들. 이 사람들이 2% 정도 되고요. 제3의 신분, 제3과 제4의 신분이 시민 노동자 계급이었는데, 그 사람들은 98% 정도 됐는데, 그 98%가 투표권이 없었어요. 2%만 투표권이 있었고, 그런데 98%의 신흥 상공인 중에서 자신들이 이제 부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바꿔보고 싶은 욕구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낼 테니까 우리한테 투표권을 달라 해서 결국은 쟁취한 것이 바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프랑스 혁명입니다. 이게 이제 1789년에 일어나가지고 그 뒤로 한 50년 동안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반복이 돼서 완성이 됐죠, 프랑스 민주주의가.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낭만주의 발레의 최초의 작품이 라슬피드인데, 라슬피드는 여러분 공기의 정이라는 뜻입니다. 공기의 정이라는 뜻인데, 아까 낭만주의가 뭔가 이룰 수 없는 것에 대한 어떤 갈구라고 그랬잖아. 이룰 수 없는 것을 막 갖고 싶은 그런 거였는데, 아무래도 이제 분위기를 생각을 해보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혁명이 일어났고 그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 상황에서 자기가 이루고 싶은 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얻고 싶은 것들이 이런 데 투영되지 않았나라고 그냥 생각을 해보는데, 그 여기 나오는 이 여자분이 꼭 남자가 따라가는 여성으로만 생각되진 않더라고요. 저는 이 여자분은 이 남자가 따라가서 얻고 싶은 자신의 이상, 꿈, 그런데 그 꿈을 잡으면 이 여자는 죽습니다. 이 여자를 안거나 하면은 죽죠. 그러니까 가까이 가려고 노력은 할 수 있지만 가까이 가서 안으면 죽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아이러니예요. 이제 그런 설정을 가지고 지금 이제 라슬피드가 돼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뭐 나폴리, 사타넬라, 에스메랄다, 파키타, 파드캬트, 르콜세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보시면 연도가 1842년, 42년, 43년, 46년, 45년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 비슷하게 다 만들어진 작품이고, 그래서 어때요? 동작들도 다 비슷하고 서로 지금 이것저것 갖다 쓰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맨 마지막에 하나 르콜세르가 1949년에 서유럽이 아닌 지금의 러시아의 상페테르부르크에서 하나가 만들어진 게 있네요. 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왜 발레 예술인들이 러시아로 갔을까요? 러시아는 꽤 멀죠. 여러분 보시면 나중에 여기 보면은 여기가 파리면은 여기 위에가 그 페테르부르크입니다. 상당히 멀죠. 그 당시에 교통수단으로서는 굉장히 먼 거리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한 4, 50년간 계속 지속됐어요. 그리고 이제 남자들은 주로 뒤로 예술 감독이다, 안무가다, 작곡가다, 대본을 쓴다, 아니면은 뒤에 마스터다라고 뒤쪽으로 물러나게 되고 정작 무대에 올라가는 사람들만 여자가 올라가게 됐죠. 남자의 역할은 라스피드 같으면은 그 친구들 빼놓으면은 주인공이 딱 하나 남자 하나 들어가잖아요. 디젤 이막에도 남자라고는 힐라리온하고 그 알브레이트 딱 두 사람만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뭐랄까요? 좀 작품이 좀 심심해졌다고 할까요? 또 그걸 또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러시아는 계속 왕이 다스리고 있었고 서유럽은 아닌데 왕이 다스리면서 이제 그 소구화 정책, 다시 말해서 문화예술적으로 우리가 뒤떨어지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다 이쪽으로 오세요, 오세요라고 해서 이제 다 발레 예술인들이 페테르부르크 건너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우스 뿌티파라는 사람이 알죠, 여러분? 마리우스 뿌티파라는 발레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이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런 발레들을 다 만든 사람이 마리우스 뿌티파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뭐 돈키호테, 라바에데르, 잠자는 숲속의 미녀, 호두깎이 인형, 백조의 호수, 레이몬다, 뭐 이외의 기타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뿌티파가 기존에 있는 어떤 스토리를 써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마임을 쓰고 장식적인 효과, 그 다음에 형식, 기교, 그리고 아카데미를 통해서 최상의 무용수를 공급해가지고 대규모 스펙타클을 만든 게 그 마리우스 뿌티파식의 발레인데,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하고 싶었대요. 내가 모두가 페테르부르크에서 전 유럽을 통해서 페테르부르크가 가장 훌륭한 발레를 하고 있다고 말하도록 내가 발레단을 만들었다라고 나는 과감하게 기필코 그걸 말할 수 있다. 그게 거짓말이 아니다. 난 그렇게 했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서유럽 발레의 장점만을 혼합해서 러시아 고전 발레만의 독자적인 공연 체계를 수립했다 하는 게 지금 의미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뿌티파의 형식이라는 거 여러분 그랑파 얘기해봤죠. 3+1 말하자면 꼭 동작을 3개를 하면은 마지막에 바꾸죠. 남자들 투항내 3번 돌고 나면 맨 마지막에 피루엣을 바꾸죠. 그렇게 3번을 반복하고 마지막에 1번을 한다 라든가, 그랑파를 하면 남자 여자가 아다지오를 추고 남자 솔로 여자 솔로 한 다음에 마지막에 같이 추는 코다를 한다 라든가, 이런 식의 기본적인 규칙적인 거를 좀 집어넣은 거 해서 전체적인 그 틀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마리우스 뿌티파의 고전 발레의 특징입니다. 예, 별로 우리 친구들 조금 더 가볼까요? 근데 마리우스 뿌티파만 우리 다 알려져 있었죠. 마리우스 뿌티파만 다 알려져 있었어. 우리나라에도 선생님들이 오시면 어디 유명한 외국의 선생님이 오시면 그분들만 앞에 이제 딱 쓰시지만 사실은 그분들을 모셔오고 조직하고 하는 우리 선생님들도 계시거든요. 마찬가지로 러시아에서도 물론 그분들이 했지만은 이 레브 이바노프라든가 니콜라스 레가트 같이 이렇게 훌륭한 러시아 선생님들이 계셨고, 그 사람들이 모두가 그 마리우스 뿌티파를 도와서 했어요.
근데 마리우스 푸티파 혼자 한 거 절대 아니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백조수에 보면 백조수 2막이나 4막에 그 백조들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손짓하고 하는 그 군무들 있죠. 이런 것들은 다 푸티파가 아닌 이분이 다 안모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때도 지금도 그러나요? 우리들 발레트망 발레 애호가들이 나타났는데 공연마다 다니면서 이제 저 발레를 사랑해 주는 건 좋은데 그때 내용을 이렇게 바꾸면 안 된다, 손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지나치게 간섭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그 러시아에서 발레를 애호가들이.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보수화가 됐다는 것은 뭔가 변화를 싫어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던 거를 계속 똑같이만 하고 조금이라도 바꾸려고 하게 되면 싫다 이런 식으로 약간 그 관객층에서의 반응이 이렇게 오니까 계속 이제 기존 것들 유지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좀 한계에 부딪혔는가 봅니다. 그래서 아까 노베르처럼 우리 좀 뭔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해서 얘기한 사람이 바로 미셸 포킨이죠. 예, 결국은 똑같은 얘기를 또 아까 한 거죠. 내용에 따라서 표현 양식을 합리적으로 구성하고 다각화해야 된다. 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또 형식보다는 내용이 좀 더 중요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그 아무것도 없이 인간의 본성의 자유의지를 좀 표현할 수 있는 발레도 필요하다. 라고 해가지고 이 레슬피드를 만들었습니다. 레슬피드는 라슬피드하고 비슷하지만 추구하는 바가 완전히 다르죠. 라슬피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극을 표현하려고 한 거라면 레슬피드는 그냥 순전하게 그 느낌만을 표현하려고 하는 춤이라서 의미가 있는 거고 그런 생각 자체가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그 생각 자체조차도 중요했다라고 뭔가를 해야 된다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그냥 내가 느끼는 것 그 자체만 표현해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끌어왔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해서 이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발레 리세스라고 혹시 들어봤나요? 서유럽에서 와가지고 100년이나 지났는데 사람들은 서유럽에서는 발레를 많이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왜? 영화도 나오기 시작했죠. 사진도 나오기 시작했죠. 다른 게 너무 많은 거야. 근데 러시아에서는 아직 그렇게 있다가 이 세르게이 디아길레프라는 사람이 러시아 발레단을 조직해갖고 다시 파리에 가서 공연을 했어요. 그런데 그냥 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우리 있는 걸 데리고 가자 이런 건 아니었어요. 여러분 보면 어때요? 이 당대 예술가들과 협업을 거쳐가지고 굉장히 전략적으로 준비를 해서 갔어요. 마치 BTS 얘기를 듣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BTS에서 작곡한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도 있지만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미국으로 진출하려면 미국의 작곡가가 또 참여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사람은 무용, 음악, 시각예술, 무대장치, 의상을 이제 그 당대 예술가들 협업해서 그 당시에 눈높이에 맞아서 그 당시 관객한테 어필할 수 있을 정도로 수준을 높여서 간 거죠. 그냥 있으니까 그걸 잘해서 잘해보자가 아니라 전략적인 계산을 한 거죠. 네, 그래서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그 사람이 쓴 무대 장치라든가 옷 같은 걸 이렇게 계산해 보면 굉장히 좀 뭐랄까 조금 고전적이면서도 좀 모던한 느낌이 나지 않나요? 그리고 세트 같은 것도 보면 그 있는 그대로의 그림, 사실적인 그림이라기보다는 뭔가 조금 자기만의 특징을 따라서 그림을 좀 바꾼 것 같은, 달리 표현해 본 것 같은, 고호 같은 느낌이 좀 드는 세트도 좀 상당히 많이 있죠. 이런 색감도 그렇고, 색감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색채를 굉장히 강조하는 당시의 그 어떤 운동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기존에 보지 못한 것들을 러시아 발레가 와서 했다라고 해서 이제 굉장히 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러시아에서 있던 그 러시아 그 발레리스트에서 같이 왔던 사람들이 여기저기 사방팔방으로 뻗어서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를 내린 사람들의 제자들이 또 뿌리를 해서 넘어가 그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서 다 이제 발레가 전 세계에 좀 퍼지는 그런 계기가 됐죠. 이게 보시면 아까 피터스버그니까 여기서부터 파리로 와가지고 공연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미국으로 건너가 가지고 여기저기서 이렇게 발레단을 만들기도 했고요. 또 이렇게 배워가지고 우리나라죠. 국립발레단도 있고 유니버설도 있고 광주시립 발레단도 있죠. 예. 그리고 상하이도 있고 베이징도 있고 그다음에 홍콩 발레도 있고 싱가포르 발레단도 있고 호주 발레단도 있고 뉴질랜드 발레단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 다 퍼져가지고 전 세계에서 이제 발레가 유럽을 넘어서 세계로 확장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 아까 러시아에서 이제 발레 리서스를 조직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러시아를 떠나서 서유럽에서 공연을 하고 순회 공연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러시아는 어떻게 돼 있었을까요? 러시아는 프랑스처럼 이상하죠? 아까 장 조르주 노베르가 뭐 우리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라고 했을 때는 이미 혁명의 어떤 전야 같은 느낌이 있었던 것처럼 또 아까 미하일 포킨이 또 우리 이렇게 바꿔야 된다라고 하고 난 다음에 10년쯤 지난 다음에 다시 러시아에서도 혁명이 일어납니다. 프랑스에서 이렇게 했듯이 여기서도 1917년에 시작해가지고 22년까지 그 내전이 있고 마무리가 돼요. 그동안에 그 민중들은 굉장히 힘드셨겠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사회주의 정권, 공산주의가 들어서니까 굉장히 그 귀족을 위해서 했던 그 발레는 굉장히 좀 배척받는 분위기가 될 뻔했는데 다행히 그 노력을 많이 해서 뭔가 변화를 해야 되는데 변화하겠다라는 것으로 하고 이름도 이제 그 황실 발레라는 타이틀을 다 떼고 레닌그라드, 레닌의 도시란 뜻이죠. 레닌그라드. 그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바꾸고 해가면서 이제 뭔가 새로운 체제로 좀 새로운 모습으로 좀 발레를 내세우겠다라고 해가지고 한 것이 바로 이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아그리피나 바가노바입니다. 아그리피나 바가노바는 그 무용수로서는 그렇게 주목받던 분이 아니었는데 무용수를 은퇴를 하고 선생님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주목을 받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프랑스에서의 어떤 아까 말한 좀 이런 포스처라든가 이런 우아함과 러시아에서 이렇게 유려한 팔 그리고 그 다리 동작이 그 프랑스나 이탈리아는 다리 동작이 굉장히 좋죠. 빠르고 그런 강철과 같은 다리 거기다가 아크로바틱한 어떤 큰 동작들을 연결해서 그런 것들을 다 통합시키는 교수법을 만들겠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바가노바 교수 스타일로 젖어들어서 이제 그런 식으로 굉장히 통합적인 것을 하고 있고 이 교수법이 지금 전세적으로도 굉장히 좀 영향력이 크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이 바가노바가 돌아가신 다음에 1951년에 바가노바 이름을 따서 지금에 있는 바가노바 아카데미 러시안 발레를 명명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20세기에는 기존에 있는 것들 다 있죠. 러시아식 고전 발레 레파토리를 그대로 하기도 하고 바꿔서 하기도 하고 또 발레 리서스 이후에 뭔가 좀 현대적인 것으로 다시 창작하는 레파토리를 또 하기도 하고 아까 고집장이 딸 이후에 드라마 발레도 계속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고 여러분 로미오와 줄리엣, 마농 레스코, 말괄량의 길들이기, 유진 은옥인, 국립발레단의 강순희 당단님이 그 굉장히 잘하시는 게 바로 이런 드라마 발레를 소화하시는 거잖아요. 아주 독보적인 존재시죠. 예. 그리고 민족적 색채를 진 창작 발레 우리나라도 이제 각자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이제 러시아에서도 가보면 러시아의 서쪽은 유럽인들이지만 러시아의 동쪽은 아시아인들이죠. 근데 같이 발레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작품 만들 때 보면은 자기들 민족 고유의 어떤 소재를 가지고 작품 만드는 것도 많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유니버설 발레단에 뭐 심청도 있고 뭐 춘향도 있고 국립발레단의 왕자호동도 있고 광주시립발레단의 강강소올레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작품들을 많이 있죠. 예, 이런 식으로 20세기에는 정말 과거의 것들이 모두가 다 펼쳐지는 그런 전시장 같은 느낌이다. 한국은 이렇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먼저 좀 읽어보실래요? 여러분은 발레를 왜 하십니까? 혹은 왜 관심을 갖게 됐나요? 우연한 기회? 뭔가 알 수 없는 동기? 저도 물론 마찬가지였지만은, 근데 우리가 왜 예술을 필요하냐면, 사람이 엄밀히 얘기하면 나가지고 내 마음대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제가 이거를 이렇게 차고 싶다고 해서 찰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남하고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자유의지,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도 있고 자신의 요구대로 뭔가를 하고 싶은 게 있지만, 사회적인 동물로서 살아가려 그러면은 그렇게 자기가 충족하고자 시키는 것이 충족하지 못할 때도 있고, 혹은 다른 이유로 아까 라슬피드의 주인공 제임스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이상을 도달하지 못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큰 틀에서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술이 필요할지 몰라요. 그렇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런 부분은 예술, 다시 말해서 내가 하느님처럼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그것을 어느 정도 예술의 경지에 올라가서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도구로서의 예술로 사용하는 거죠. 모든 사람한테 발레가 적당하지는 않겠죠. 신체 활동을 싫어하시는 분한테 발레가 좋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취미가 맞고 기호가 맞는다고 한다 그러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동물치처럼 내가 창조하는 그런 기분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예술을 많이 하고, 또 어느 경지에 이르고 나면은 자기 실현을 했다는 만족감 같은 게 있잖아요. 어떤 예술을 하든지 간에 글을 쓰든 운동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런 기본적인 게 있고, 우리는 움직임, 아까 맨 처음에 브레이크 댄스 추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춤은 자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유. 근데 이상하게 발레 하시는 분들한테도 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하면 춤은 자유입니다 라고 해요. 아니 뭐 1번 포지션 해야 되고 2번 포지션 해야 되고 5번 포지션 해야 되겠고 턴아웃도 정확하게 찍혀서 해야 되는데 무슨 자유냐? 그래도 자유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자기 몸을 쓸 수 있다는 것은 뭔가 저도 말이 부족해서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어떤 것을 넘어서는 것 같은 느낌을 분명히 주는 것 같긴 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것 때문일까요? 예. 그 다음에 발레가 교수법이 참 오래됐죠. 예. 그래서 신체를 최적화하는 그 어떤 체계성이 있고, 그간에 아까 20세기 해본 것처럼 정말 수많은 자산들이 있어요. 온갖 시도를 다 해봤습니다. 발레는. 그래서 이런 누적된 예술적 자신, 이것 때문에 이제는 보는 발레에서 하는 발레로 나가기도 하는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이 요즘 정말 많더라고요. 이분들은 이런 것들을 향유 누려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한번 시도를 해보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단 취미하고 직업은 조금 다를 수 있겠죠. 예. 정말 취미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여기 이제 삼성 반도체 이야기에서 삼성에 있는 그 발레 동호인 분들 사진인 것 같고, 위에는 어떤 기자분인데 본인이 기사를 쓰기 위해서 남자분인데 직접 발레를 체험해 보겠다 하시는 분이고, 여기에는 이제 그 성인 발레를 하시는 분들이고, 그 발레를 해보는 것이 이제 여러분 왜 즐거울까를 생각을 해보면, 저도 가끔 이제 가르쳐 보면은요, 결국은 다른 춤을 추다가 발레로 돌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춤에 좀 심각하게 접근하시는 부분은 재즈를 하셔도 결국 발레로 오시고, 다른 걸 하셔도 결국 발레로 오시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미처 여쭤보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 발레 이렇게 해야죠. 맨 처음에 큰 봉을 잡고 하는 바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센터하고, 그 다음에 점프가 들어가는 알레그로 하고, 그 다음에 여자들 포인트 싣고 하는 포앙트, 그 다음에 남자들 테크닉이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레파토리를 배우고 난 다음에 공연을 하죠. 그리고 이 모든 거 이전에 여러분 발레 스탠스라고 왜 이렇게 처음에 발레 하기 전에 이렇게 1번 자세에서 이렇게 발레 딱 쓰고 하는 거 배우죠.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가르쳐 보면은 하나 꼭 놓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턴아웃을 해서 양쪽을 맞춰야 된다는 거 충분히 이해하더라고요. 그리고 한쪽으로 이렇게 밀면 안 된다. 앞뒤로도 이해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기다 3차원이라 그랬죠. 하나 더 있는가 보죠? 뭘까요? 위아래입니다. 그러니까 좌우, 전후, 좌우, 그다음에 위아래까지 맞는 중립 자세야 되는데 요즘 풀업을 조금 신경을 덜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풀업 정말로 중요합니다. 예. 모든 신체 활동에 있어서 풀업은 발레뿐만 아니라 모든 신체 활동에서 굉장히 중요해서 결국은 내 몸의 중심점이 한 여기 있잖아요. 예, 여기 있는 거를 좀 적당히 끌어올려서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고 오른쪽 왼쪽도 아니고 앞 뒤도 아닌 상태로 만들어 두면 뭐가 좋을까요? 턴아웃한 상태에서 아까 제가 프로스니언 무대에서 말씀드렸죠. 프로스니언 무대에서 이렇게 갈 수도 없고 이렇게 갈 수도 없다고 그랬죠. 그럼 앞을 보고 옆으로 이동해야 되죠. 그래서 턴아웃이 살짝 들어갔죠. 그러니까 턴아웃을 한 상태에서 위, 아래, 오른쪽, 왼쪽, 앞, 뒤 어느 방향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자세라는 것. 그 자세부터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음마를 떼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요 발레스 댄스 맨 처음에 여러분이 시작하는 이 자세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자세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알고 있는가에 따라서 세상의 모든 발레 동작들이 정의가 되죠. 제 말이 좀 너무 어렵나요? 결정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특별한 걸 여기서 이렇게 있다가 내가 할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탄도 할 때 뭘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자세를 유지하고 있으면 탄두는 사실 별거 아닙니다. 그냥 조그마한 변화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들을 하나씩 쌓아가는 거. 그게 체계성이죠. 그래서 저는 배우는 것은 과학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했다고 해서 무대 가서도 그렇게 한다? 그건 아니죠. 무대는 예술입니다. 그래서 우리 배울 때는 한 개씩 뜯어갖고 그 다음에 한 개만 있는 동작을 배우다가 뭐 팔하고 다리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는 복합 동작으로 배우게 되고 처음에는 느리게 배우다가 점자 원래 속도대로 배우고 짧게 두 번만 하고 끊다가 다음에는 뭐 한 마디 8박, 두 마디 16박 이렇게 연결해서 배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도약 같은 거 할 때도 뛰기 전에 일단 착지를 정확하게 잘하는 연습부터 하고 그 다음에 그 양에 맞게끔 뛰게 하는 뭐 이렇게 교육하는 일종의 어떤 규칙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법칙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좀 있죠. 근데 이제 하나 제가 꼭 또 부기하고 싶은 거 요거 발레 댄스의 비밀에 하고 그때 이제 이걸 정말 잘해야 된다고 하는 거. 왜냐하면 이게 0점이니까 내가 저울에 올라갔는데 0점이 맞지 않으면은 맨날 체중 재는 게 의미가 없죠. 늘었다 줄었다 얘기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스탠스 자세가 정확하지 않으면 그날 컨디션을 본인이 체크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했는지 저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뭔가 후기를 적거나 일기를 쓰고 싶어도 정말 애매해지죠. 그런 것처럼 근데 우리가 또 하나 좀 중요한 것은 몸의 변화는 느립니다. 뭐 그냥 제가 상식적으로 알기에는 이렇게 몸에 이렇게 살이라든가 뼈라든가 이런 것들이 변하는데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알고 있어요. 내 신경체계나 어제 나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는 어제의 나하고는 다른 사람인 거죠. 몸은 매일 변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훈련을 이제 48시간 이내에 한 번 해야 된다. 근 기억이 남아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몸의 변화는 한 석 달에 걸쳐서 천천히 일어나니까 뭔가 선생님이 어떤 지적을 줬다고 해서 그 학생이 바꿨다고 한다 그러면 그것은 머리로 몰라서 못 바꾼 거죠. 그렇지만 선생님이 바꾸라고 해서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은 그럴 수도 있고 못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길게 단기적인 걸로 이제 해야 될 것과 목표를
중기장기적으로 잡아야 될 목표가 좀 다르다.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이해하면서 하게 되면 훨씬 행복하게 춤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맨 마지막 하얀 글씨로 있는데 우리가 턴아웃을 안 하잖아요. 턴아웃을 안 하면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폈을 때는 이렇게 하게 되면 얘만 쓰죠. 근육을. 근데 우리가 턴아웃을 한 다음에 이렇게 피잖아요. 그러면 구부릴 때도 구부리는 동작은 힘을 주고 펴는 동작은 힘을 빼야 되는데 턴아웃을 집어넣으면 이게 묘해져요. 구부리는 동작도 힘을 줘야 되는데 펴지는 동작도 그렇다고 힘을 뺀 것도 아니에요. 이것이 또 턴아웃의 또 하나의 매력이기도 하고 발레 동작이 저렇게 일방적이지 않고 균형과 견제라는 법칙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다른 움직임에 비해서 굉장히 섬세하고 우아할 수도 있고 또 보통 우리가 그 건강 피트니스 센터에 가서 하는 이런 운동하고 다른 이유가 발레의 저런 특징 때문입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발레의 저런 특징이 잘 묻어나 있지 않다면 발레를 이렇게 좀 최상의 단계에서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도 들 수 있겠죠. 혹시 여기에 대해서 뭐 질문이 있으면은 질문을 좀 받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질문지는 저쪽에 받았거든요. 몇 개는 추려놓긴 했는데 혹시 질문할 게 여기 있으면 미리 좀 생각해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만약에 발레를 하고 싶어요 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그게 취미가 됐든 아니면 전공자가 됐든 저한테 물어본다면 진로하고 직업은 좀 차이가 있죠. 진로는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무대 예술가 쪽으로 하고 싶어요. 아니면 저 발레를 하고 싶어요라고 발레 쪽에 공부하고 싶어요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로가 되겠죠. 그쪽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거죠. 하지만 직업이라는 것은 발레 분야만 해도 여러분 알다시피 동작을 만드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추는 사람, 또 그걸 하도록 조직해 주는 사람, 또 무대 뒤에서 또 꾸며주는 사람, 여러 가지 직업들이 있죠. 무용수라는 하나의 직업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발레라는 활동에 딸려 있는 여러 가지 직업들이 있죠. 그래서 발레를 하겠다 그러면 그건 진로, 거기서 이제 쭉 하다가 뭐 자기의 적성에 더 맞는 직업들을 그 군에서 이제 찾아가게 되는 거죠.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제 사람마다 요즘은 다 다르더라고요. 같은 나이더라도 좀 큰 친구, 작은 친구, 몸이 훨씬 더 이렇게 먼저 발달한 친구, 그렇지 않은 친구, 이게 상황마다 다르니까 볼 때는 그냥 뭐 우리가 한 10살, 초등학교 뭐 요즘은 더 빨리 하시죠. 더 빨리 하지만 초등학교 한 3학년 전후라고 해가지고 이제 10살 내외를 하고 거기서 이제 개인차를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요 얘기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그 몸으로 우리가 익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몸에 있는 변화는 빨리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 설사 언어적으로 이해하고 있더라도 그 언어적으로 이해하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 몸으로 익힌다. 체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체화를 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리고 그 체화를 해서 쭉 몸이 변해가면서 그 체화도 같이 숙성되도록 입히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발레를 배우게 되면은 두 손을 잡고 한 다리를 떼거나 그 어떤 기본적인 스탠스를 잡을 때까지 한 3달 정도 잡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1번 딱 잡고 이것만 잘 되면 그 다음부터 다리 떼고 다음 동작으로 나가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본적으로 발레 스탠스에서 갖춰야 될 어떤 디테일한 것들을 아니면은 몸을 이렇게 전후 좌우로만 하고 위로 들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힘을 미처 기르지 못한 채로 다음 동작으로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겠죠. 이게 나중에라도 이게 보충이 되면 좋겠지만 만약에 안 된다고 생각해 봤을 때 거기에 따르는 후속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런 시간대를 좀 고려해서 좀 가야 된다. 현실적으로 좀 어렵죠.
저도 잘 압니다.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다는 것이. 하지만 시작을 해가지고 꽃을 피워야 될 때는 중학생도 아니고 고등학생도 아닙니다. 대학교 정도 연령이 됐을 때 최이상의 테크닉을 발휘해야 되는 것이 그 라이프 사이클에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미리 조금 더 빨리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기분은 굉장히 좋죠.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뒤에까지 연결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잘 살펴보고, 특히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상률이 높다는 것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부상률이 높아진다는 것. 네. 그러면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 좋은가라고 했을 때, 시작하기 전에 여기 이제 해부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자신이 가진 신체적인 조건을 좀 탐색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된다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펴보고 자신의 조건이 어떻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을 가진 학습자는 이런 식으로 원리를 살짝 비중을 더 하거나 덜 하거나 좀 바꿔서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쪽으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죠. 발레 원리가 뭐 턴아웃했나 뭐 했나 똑같은 여기 계신 분들한테 한 가지 방법으로 모두가 다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적용하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해도 말뿐이고 실제로 들여다보면은 자기만의 방법을 뭔가 동원하고 있었겠죠. 예. 그런 것들을 좀 더 노출시키면서 공식적으로 하면서 서로 접점을 찾아갈 필요가 있다. 무조건 일방이 잘못한 거다라고 하게 되면은 조금 힘들어요. 계속 할 때.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들께서도 이렇게 좀 뭐랄까 초기에 시간을 충분히 두고서 너무 서두르지 말고 가르쳐야 될 것을 꾸준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머니들이 제일 성격이 급하시다 그러더라고요. 어머니들이 더 빨리 해달라고 말씀을 많이 하신다고 그러는데, 예, 초기 단계에서 우수한 선생님이 있고 아주 잘하는 친구한테 가르칠 때 우수한 선생님은 조금 결이 다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 좀 잘 정리를 해놓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고, 이 문화예술 소양은 밑에도 나오기 때문에 나오겠습니다. 어떻게 그러면은 이런 공부를 유지하는 것이 좋은가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실기와 다른 공부를 좀 균형을 잡아야 하는 것이 좋고, 그 무슨 소린가 하면은 여러분이 발레를 정말 사랑한다면 발레를 잘하기 위해서 내가 더 해야 되는 공부는 무엇인가? 만약에 나 여기 한국에만 있지 않을 거야. 나 중학교 때 나갈 거야. 워크숍을 가든 아니면 유학을 가든 갈 거야. 만약에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면 언어는 또 필수적으로 해야 되겠죠. 만약에 자기가 외국에 진출했으면 계약서도 사인도 해야 될 수도 있고 외국 친구들하고 그 대화를 해야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공부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야, 나는 안무를 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강의를 들은 것처럼 약간은 지루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지내왔나 이런 것들을 꼼꼼히 뜯어보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은가, 어떤 작품들이 더 선호될 것 같은가 이런 것들도 좀 보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은 나중에 우리는 이제 그 쭉 가다 보면은 한 프로페셔널에서 일했을 때 한 35살에서 40살쯤 전후에 뭔가 다음 직업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발레 선생님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프로페셔널 무용수를 했다고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자기가 직업을 바꿀 때 어떠한 점이 나한테 있으면 더 좋겠는가 라는 것을 좀 미리 준비를 하고, 그 미리 준비하는 것을 더 속도를 높이고 편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끊지 않고 뭐 수학 공부가 물리 공부 이런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문화 사회적인 관심을 갖고 그런 데 대해서 본인의 소양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더 이렇게 매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의를 통해서 사실은 뭐 하나하나 내용보다는 여러분께 발레의 얼굴은 하나가 아니다, 발레는 정말 다양하다라는 걸 좀 알려주고 싶었고요. 또 두 번째는 여러분 앞으로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그리고 좀 행복하게 긴 호흡으로 발레를 즐겁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렵겠지만 그렇게 되기를 꼭 바라봅니다.